처음 아내의 변화를 눈치챈 건 지난해 가을이었다. 건강검진에서 허리디스크 초기 소견이 나온 서연은 회사 선배가 추천한 동네 한의원을 찾기 시작했다. 나이 41의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건강은 늘 민감한 화두였다. 그래서 처음엔 자연스럽게 여겼다. 요즘 허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강 원장님이 침 놓는 손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식탁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우스갯소리로 받아넘겼다. 그래? 침 맞을 때 안 아프대? 그녀의 표정이 생각보다 밝았다. 44살의 나는 중견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바쁜 일상에 치여 그저 아내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사실에만 안도했다. 11월부터는 아내의 한의원 방문이 주 1회에서 2회로 늘었다. 평일 오후는 물론 토요일에도 종종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집을 나섰다. 퇴근 후 종종 빈집을 마주할 때마다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다. 오늘은 한약도 지었어요. 체질에 맞게 특별히 처방해 주셨대요. 그날 밤 아내가 침실 화장대에 앉아 머리를 빗으며 던진 말이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얼마 전까지 무기력해 보이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내심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마치 다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의 눈빛 같았다. 12월 중순 보험회사에서 건강검진 후 후속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안내 메일이 왔다. 꼼꼼한 성격 탓에 나는 모든 내역을 살펴보는 편이었다. 아내의 한의원 방문 횟수가 생각보다 많아 놀랐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대부분의 진료가 오후 늦게 병원 문 닫을 시간에 몰려있다는 점이었다. 서연아, 한의원 치료 많이 받았네? 보험 처리된 것만 한 달에 6번이야.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메일을 확인하며 무심코 던진 말에 주방에서 설거지 중이던 아내의 손이 잠시 멈추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네. 한 번 가면 침이랑 약침이랑 물리치료랑 따로따로 청구가 되나 봐요. 횟수로는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게 자주 간 건 아닌데. 그녀의 말꼬리가 흐려졌다. 평소 똑 부러지던 아내치고는 어색한 대답이었다.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 했지만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다져진 직감이 꽂혔다. 뭔가 말하지 않는 게 있다. 크리스마스 즈음 아내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했다. 그녀는 부엌에서 요리 중이었고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일이다. 하지만 화면에 뜬 강 원장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늘 치료 어떠세요? 허리 통증 많이 줄었나요? 라는 메시지 일부가 보였다. 진료 시간도 아닌 저녁 8시에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의사. 아내는 내가 메시지를 받는지 놀란 눈으로 확인하더니 평소보다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원장님이 환자 관리를 꼼꼼히 하시나 보네. 나의 무심한 듯한 말에 아내는 침착함을 가장하려 했지만 귓볼이 붉어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입술을 잘근거리는 습관은 그녀가 긴장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네, 진료가 끝나고 환자들 상태를 체크하는 편이래요. 병원 운영 철학이라나. 수상한 느낌은 점점 커져갔다. 나는 아내의 의료비 청구, 내역과 카드 사용 기록을 다시 꺼내봤다. 그리고 발견했다. 진료 후마다 한의원 근처 카페에서 결제된 내역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거의 패턴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아내의 허리는 분명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 가슴 한켠엔 이유 모를 통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아내의 달라진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건 정말 아내의 허리뿐일까? 의심은 씨앗처럼 작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씨앗도 때가 되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결국 꽃을 피우듯 내 의심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새해 들어 아내의 변화는 더 뚜렷해졌다. 옷장 한쪽에는 전에 없던 새 옷들이 걸렸고 화장대에는 고가의 화장품이 늘어갔다. 한의원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 서연은 자신을 가꾸는데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평소 검은색과 회색 계열만 고집하던 그녀가 파스텔 톤의 원피스를 입기 시작했다. 허리 통증이 있다던 사람이 5cm 굽의 구두를 신고 외출하는 모습이 의아했지만 질문하진 않았다. 요즘 옷 많이 사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식사 시간에 무심코 던진 질문에 아내는 포크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다. 아, 그냥 40 넘으니까 더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 유튜브 보면 중년 패션이 트렌드래요. 그 말에 수긍하는 척했지만 나도 모르게 그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비슷한 시간대에 강 원장님과의 통화가 반복되고 있었다. 대부분 3분 내외로 짧았지만 가끔 10분이 넘는 통화도 있었다. 이런 통화 후엔 어김없이 허리 치료를 위해 집을 나섰다. 1월 중순 아내의 생일이었다. 회사 일정을 조정해 일찍 퇴근한 나는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생각해보면 작년 생일에는 퇴근이 늦어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 오랜만에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통화 중이었던 모양이다. 거실 소파에 등을 돌린 채 그녀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네. 내일 시간 괜찮아요. 3시쯤 갈게요. 그때 진료실에서 얘기해요. 네. 저도 그래요. 내가 신발을 벗는 소리에 아내는 급히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소파 쿠션 아래 숨겼다. 그녀의 얼굴에 당황과 죄책감이 스쳤다. 당신 벌써 왔어요? 오늘 일찍 퇴근했네. 생일 축하를 건네자 의외로 기뻐하며 고마워했지만 저녁 내내 그녀의 시선은 흔들렸다. 와인잔을 들던 손가락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대화 중간중간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잦았다. 평소 다정했던 그녀는 그날 밤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아내가 다니는 한의원을 직접 찾아갔다. 건물 1층에 위치한 강연우 한의원은 생각보다 고급스러웠다. 진료실 문에는 강연우 원장 한의학 박사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접수대에 앉은 간호사에게 허리 통증으로 상담받고 싶다고 말하자 그녀는 진료 스케줄을 확인했다. 오늘은 원장님 예약이 꽉 차 있어요. 3시에 한 분, 4시 반에 한 분. 내일은 어떠세요? 3시. 아내가 통화에서 언급한 바로 그 시간이었다. 나는 내심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겪으며 내일 오전으로 예약을 잡았다. 한의원을 나오는 길, 대기실 벽에 걸린 의사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강연우, 30 중반의 젊은 한의사를 상상했는데 사진 속 남자는 나와 비슷한 40 중반의 나이에 신뢰감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왠지 모를 불쾌감이 일었다. 그날 오후 나는 처음으로 아내의 행적을 쫓았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차장에서 그녀가 집을 나서는 것을 지켜봤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옷을 입은 아내는 어딘가 들뜬 모습이었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한의원으로 향했고 몇 분 후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차 안에서 30분을 기다렸다. 통증 치료는 보통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내는 나오지 않았다. 오후 4시 반. 한의원을 나오는 마지막 환자가 보이고 간호사가 현관문을 닫고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간판의 불은 꺼졌지만 아내는 여전히 안에 있었다. 심장이 격하게 뛰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다.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들이 고통스러웠다. 모든 게 착각이길, 단순한 오해이길 간절히 바랐다. 시간은 5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5시 15분. 마침내 한의원 문이 열렸다. 아내가 먼저 나오고 뒤이어 흰 가운을 벗은 강현우가 나왔다. 그들은 길가에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거리가 있어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사이의 친밀함은 멀리서도 읽을 수 있었다. 아내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고 무언가 귀한 말을 건네는 그의 모습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들이 헤어진 후 아내는 근처 커피숍에 들러 무언가를 주문했다. 15분 후 테이크아웃 컵 2개를 든 그녀가 다시 한의원으로 향했다. 닫혀있던 문은 그녀 앞에서 쉽게 열렸다. 나는 차 핸들을 움켜쥐고 뛰는 심장을 가라앉히려 했었다. 그동안의 의심, 불안, 그리고 부정하고 싶었던 모든 신호들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더는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는 증거였다. 내 아내는 다른 남자와 다친 병원 안에 있었다. 치료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회사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하고 침대에 앉아 빈 벽만 바라봤다. 아내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계속 이어졌다. 오늘 어디 있어요? 늦게 들어오나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 태연함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오늘은 늦을 것 같아. 짧게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침대 위에 던졌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나는 내 눈으로 본 것을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이게 모두 오해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한 척하고 호텔에 머물며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보험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지난 3개월간의 의료비 청구 내역을 모두 다운로드했다. 아내의 한의원 진료는 10월부터 시작되어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11월 중순부터는 주 2회로 늘어나 있었다. 대부분 오후 3시, 4시경 진료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어서 공동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다. 한의원 근처 카페에서의 결제, 강남의 고급 속옷, 매장,
화장품점 등 평소 그녀가 관심을 두지 않던 곳들의 영수증이 늘어나 있었다. 돌이켜보니 크리스마스 즈음부터 그녀는 향수도 바꿨다. 내가 선물했던 상큼한 시트러스 계열에서 묵직한 머스크 향으로. 정말 바보였어. 중얼거리며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명백한 신호들을 무시할 수 있었을까? 아마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온전히 나를 위한 아내의 모습을 지켜내고 싶었던 마음이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오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지인이 추천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경청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황일 뿐이에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의 조언대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변호사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강조했다. 핸드폰 해킹이나 불법 도청은 오히려 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 아내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했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내가 이틀 밤을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나는 프로젝트 마감으로 회의가 길어졌다는 핑계를 댔다. 서로를 속이는 연극이 시작된 것이다. 일주일간 내가 한 일을 아내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나는 그녀의 카카오톡 백업을 PC에서 찾아내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공유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 사진들을 확인했고 그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 위치 공유 앱을 설치했다. 모든 것이 나를 같은 곳으로 안내했다. 강연우 한의원.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지만 변호사의 조언대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러던 중 의료보험조합 홈페이지의 민원 게시판에서 뜻밖의 정보를 발견했다. 작년에 올라온 글 중에는 강연우 원장의 부적절한 진료 행위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한 여성 환자가 진료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글은 얼마 후 삭제되었지만 검색 결과 페이지에 남은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은 강연우 원장의 과거 근무지를 조사하던 중 있었다. 그는 2년 전까지 강남의 다른 한의원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을 떠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여성 환자와의 문제로 조용히 자리를 옮겼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가 일종의 패턴으로 여성 환자들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다. 집에서 내가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하던 중 아내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샤워 중이었다. 침대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강 원장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 일부가 떴다. 오늘 특별한 한약 준비했어요. 내일 진료실에서. 손이 떨렸다. 화면을 누르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었지만 그러면 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가 갈 것이다. 대신 나는 핸드폰 카메라로 화면을 찍어두었다. 잠시 후 샤워를 마친 아내는 핸드폰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다. 내 눈앞에서 다른 남자의 메시지에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는 고통은 형언할 수 없었다. 주말, 아내가 친구와 점심을 먹는다며 외출한 사이 나는 작은 녹음기를 그녀의 핸드백 안쪽 포켓에 숨겼다. 그것이 비윤리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잠든 후 녹음기를 꺼내 내용을 들었다. 녹음된 내용 중에는 한의원에서의 대화도 있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진료 대화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친밀해졌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진료가 끝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린 후의 대화였다. 혹시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 사람은 일에 너무 바빠서. 나는 녹음기를 끌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이불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다. 옆에서 깊이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니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게 이상했다. 그 얼굴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더 이상의 상처는 견디기 힘들었다.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모두 전달했다. 그는 내 손을 굳게 잡으며 위로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다. 은밀히 진행되었던 병원 문 뒤의 배신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다.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입니다. 화요일 오후 2시 40분. 나는 강연우 한의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손가락 끝까지 떨리는 긴장감을 누르며 증거 서류가 든 서류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변호사는 직접 대면하지 말고 법적 절차만 밟자고 조언했지만 난 그럴 수 없었다. 그의 눈을 보고 내 아내와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물어야 했다.
오늘 아내는 3시에 이곳에 올 예정이다. 그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는 이유는 그들이 마주치는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단지 그녀 없이 남자 대 남자로 이 사태를 직면하고 싶었다. 접수대에 앉은 간호사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예약 없이 오셨는데 원장님 뵐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냉정함을 가장한 내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다. 간호사는 진료실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지금은 환자분이 없으셔서 잠깐 상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성함이 이승준입니다. 최서연 환자의 남편이요. 그 말에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다. 아마도 그녀도 무언가 알고 있는 듯했다. 침묵 속에 진료실로 안내받았고 유리문 너머로 컴퓨터를 보고 있던 강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웃으며 일어났다가 내 굳은 표정을 보고 미소를 거두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으나 직접 마주한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계획했던 침착함이 무너졌다. 바로 이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겨 있던 내 아내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이던 그 목소리였다. 내 아내와 무슨 짓을 한 건지 직접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현우의 눈이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는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했지만 난 서 있는 채로 서류 가방을 열었다. 의료비 청구서, 메시지 캡처,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았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허리 치료받으러 온다고 믿었는데 당신은 진료실 문을 잠그고 환자를 유혹했군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의사 가운 아래 셔츠 컬러가 땀에 젖어가고 있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만 제공. 거짓말 그만하세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쳐 소리가 울렸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어요. 진료실 문 잠그는 소리부터 당신이 내 아내에게 한 모든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강현우는 USB를 바라보다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 공포가 익혔다. 닫힌 진료실 밖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곧 멀어졌다. 이건 그냥 위로였습니다. 서연 씨가 외로워 보여서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아내의 외로움을 거론하는 그의 말이 마치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게 내 탓이라는 듯이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며 증오가 치밀었다. 당신 같은 의사가 환자의 취약점을 이용해 접근하는 건 의료윤리 위반입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면허 준 의사가. 강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 손끝이 떨려왔다. 저 자식의 얼굴을 내리치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지만 겨우 자제했다.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당신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의료윤리 위반으로 의사협회에 고발할 겁니다. 그제서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방어적이고 냉소적으로. 사실 서연 씨도 원했던 관계입니다. 진료실에서 먼저 손을 내민 건 그녀였어요. 당신이 아내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이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책상 위 자료들을 휩쓸어 가방에 넣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마지막 경고를 남기려던 순간 진료실 문이 열렸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화사한 원피스 차림으로 활짝 웃다가 나와 마주치자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에는 2잔의 커피가 들려 있었다. 남편과 정부가 진료실에서 대면하는 순간 그 조숙한 충격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승준 씨. 여긴 어쩐 일로. 커피잔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갈색 액체가 흩어졌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아내의 눈에서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슬픔이 교차했다. 15년 함께 살며 사랑했던 여자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다 알아. 3개월 전부터의 일들, 전부. 서연은 입술을 떨면서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뒤로 물러났다. 제발. 이건 내가 설명할게. 그녀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귀에 닿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굳어버렸다. 더는 그녀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차갑게 대답했다. 설명은 법정에서 하게 될 거야. 당신과 이 의사 모두. 진료실을 나서는 내 뒤로 서연이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주차장으로 나와 차에 올랐을 때 비로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차창 밖으로 서연이 병원을 뛰쳐나와 주차장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화장이 눈물에 번져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를 발견하고 달려오려는 찰나 차 시동을 걸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진료실 앞 대면 이후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짐을 챙겨 친구의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
서연의 수십 통 메시지와 수차례 걸려오는 전화는 무시했다. 이별이 필요한 시간이었다. 내 안의 분노가 가라앉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하고 싶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변호사가 준비한 소장에는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첨부됐다. 의료비 청구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 녹음 파일까지 하나하나가 쓰라린 배신의 기록이었다. 위자료 청구액은 3천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법원의 일반적인 판례를 봤을 때 불륜 기간과 정도를 고려하면 이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원한 건 정의였다.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소장이 접수된 후 강현우 측에서 곧바로 연락이 왔다. 그는 합의를 원했다. 법정 다툼이 공개되면 병원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불륜도 모자라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환자를 유혹한 그의 행태가 용서할 수 없었다. 소송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강현우는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병원을 옮긴 전력이 있었다. 변호사가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그는 강남에서 운영하던 한의원에서도 기혼 여성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남편에게 적발된 후 조용히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다. 그에게 내 아내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재판의 흐름은 완전히 내 쪽으로 기울었다. 재판장은 강현우의 행위가 단순한 불륜을 넘어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달 후 판결이 내려졌다. 청구액 3천만 원 전액이 인정된 것이다. 의사협회에 제출한 진정서도 받아들여져 강현우는 면허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뉴스에 작게 보도되면서 그의 병원은 환자들이 급감했고 결국 문을 닫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들었다. 승이었지만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다. 잠들기 전 여전히 아내의 배신이 생각났고 회사에서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분노는 서서히 깊은 상실감으로 변해갔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서연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화려했던 외모는 사라지고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외로웠어요. 당신이 항상 회사 일에 집중하는 동안 나는 마음의 허기를 느꼈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아니에요.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난생 처음 내 책임의 일부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결혼 생활에서 나도 완벽하지 않았다. 회사 일에 몰두하며 아내의 외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렇다고 그녀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관계에는 두 사람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재산 분할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우리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모든 자산은 공동명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몫보다 적은 금액을 요구했다. 아마도 죄책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기를 고집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혼이 확정된 후 그녀는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들었다. 가끔 그녀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작은 카페에서 일하면서 새 삶을 꾸려가고 있다고 했다. 나 역시 회사를 옮겨 새로운 시작을 했다. 외상 후 성장이라고 했던가. 상처 속에서도 인간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이혼 확정 1년 후 서연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다. 손글씨로 가득 찬 8장의 편지에는 그녀의 진심 어린 참회와 성찰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복잡한 심리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치료받으러 간 병원에서 나는 더 깊은 병을 얻었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다 모든 것을 잃었지요. 당신에게 입힌 상처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치유를 찾아가고 있어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용서받을 자격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편지를 접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를 용서했는지 묻는다면 완전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예전만큼 날카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분노는 서서히 수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난 봄, 처음으로 데이트를 시작했다. 동료의 소개로 만난 여성은 이혼 경력이 있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 주었다. 그녀에게 내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새로운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건강하게 잘하고 있다. 인생은 계속된다. 진료실 뒤에서 시작된 비밀은 모든 이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교훈을 얻었다. 나는 감정적 소통의 중요성을, 서연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강현우는 직업적 윤리의 가치를 말이다. 가끔 옛 아파트 근처를 지날 때면 한의원이 있던 건물을 바라보게 된다. 그곳은 이제 다른 병원으로 바뀌었다. 아픔은 기억 속에 남지만 우리는 모두 앞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인생이니까. 오늘도 나는 날마다 조금씩 치유되어 간다. 신뢰를 다시 배우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다. 병원 진료실의 비밀은 끝났지만 내 삶의 새로운 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1세,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25년간 같은 일을 해오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장에서는 좀 무뚝뚝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집에서만큼은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거든요. 결혼 25년째, 대학생 아들 하나와 고등학생 딸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는 연애 2년 만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살아왔어요. 물론 부부싸움도 가끔 했지만 그래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그리 평범하지만은 않았네요. 1년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모든 게 순조로웠거든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현장 소장이었고 집에서도 든든한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24년째 되던 해 가을, 아내 휴대폰에서 우연히 본 메시지 하나가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화를 내는 것보다는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날은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현장에서 늦게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급하게 마트에 간다며 나갔어요. 그런데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아내 폰에 관심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연달아 메시지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화면에 미리 보기로 내용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자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였는데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오늘 오후 너무 좋았어. 당신 냄새가 아직도 내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아라는 문자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2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라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동시에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2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그냥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더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아내가 언제 비밀번호를 바꿨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생일로 해놨었는데 말이에요.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20분 정도였는데 그 시간이 2시간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그 메시지 내용만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오후 너무 좋았어. 그럼 오늘 오후에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아내는 친구들과 쇼핑한다고 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제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생했어. 뭘 사왔어? 이런 식으로 말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가짜로 보였어요. 그 미소도 그 목소리도 25년을 함께 살면서 쌓아온 모든 추억들도 한순간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했을까 하는 생각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그 메시지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이렇게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고, 그리고 만약 정말이라면 바로 대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다음날 금요일,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갔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갔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본 그 메시지만 맴돌았거든요.
점심시간쯤 되어서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할 거냐고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내는 오늘도 친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와 똑같은 핑계였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섰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의 거짓말을 이렇게 확실하게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오후 3시쯤 현장을 부현장에게 맡기고 나왔습니다. 직원들한테는 급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도 급한 일이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급한 일이었으니까. 아내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아내 차를 확인했어요. 5시 반쯤 되니까 아내가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이 신경 쓰인 모습이었어요. 화장도 다시 한 것 같았고요. 아내 차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25년간 현장 일을 하면서도 이런 추격전은 처음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제대로 운전하기도 힘들었거든요. 아내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난다면 보통 가는 카페나 레스토랑 쪽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0분 정도 따라간 끝에 아내가 도착한 곳은 모텔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정말 모텔로 향하고 있다니.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내는 차를 세우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 지나니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였어요. 아내가 그 남자를 보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내한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미소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고 있었거든요.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였는데 갑자기 바람 맞은 남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텔 앞 주차장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집에 갈까? 확실한 증거를 더 모을까? 아니면 지금 당장 들어가서 현장을 덮을까? 하지만 25년간 현장에서 단련된 성격이 그냥 놔두질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결판을 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녁 8시쯤 드디어 둘이 나왔습니다. 아내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있었어요. 그동안 집에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헤어지면서 뺨에 가볍게 키스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참고 있던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차에서 내려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뭘 했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25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위험한 순간들도 많이 겪어봤지만 그때만큼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는 순간의 표정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놀람, 당황,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에는 제가 누군지도 몰라서 어리둥절해했어요. 가장 먼저 아내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25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목청이 터져라 고함을 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2시간 동안 모텔 앞에서 기다리면서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그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것들까지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 남자한테도 달려들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한 놈이라고 어떻게 기혼자끼리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 남자는 사과를 하면서도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넘어갈 수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계속 울면서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까지 확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의 신분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분명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 남자는 아내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부장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됐고
고등학생 자녀가 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그런 놈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경찰이 왔을 때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였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물어봤는데 저는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아내의 불륜을 현장에서 발견했고 감정이 격해져서 큰 소리를 낸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물리적 폭력이 없었으니 당사자들끼리 조용히 해결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공개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고 아마 내일이면 소문이 퍼질 게 뻔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는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2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화를 낼 줄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집에 없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봤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그렇게 큰 소동을 벌인 이상 이제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서야 제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거실에 앉아서도 제 분노는 계속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파 반대편에 앉아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25년을 속여온 사람의 눈물을 어떻게 믿겠어요. 가장 먼저 물어본 건 언제부터였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대답을 못하더니 결국 6개월 전부터라고 했어요. 6개월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동안 친구들과 만난다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모텔 앞에서 벌인 소동 때문에 금방 소문이 날 게 뻔했습니다. 아이들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제가 25년 동안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화가 나서 그동안 아내가 그 남자와 어디서 뭘 했는지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어떤 모텔에서 만났는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까지 다 알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런 고통스러운 디테일까지 알 필요는 없었는데 그때는 모든 걸 알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대답하기 싫어했지만 저는 계속 추궁했어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단련된 끈질김으로 하나하나 캐물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울면서 다 털어놓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화가 났어요. 특히 제가 야근한다고 연락했을 때 그 남자와 우리 집 근처 모텔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제 아내는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금방 눈치챘어요. 평소 같으면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든 관심 없어 하던 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아내의 울먹이는 모습을 본 아들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결국 부모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집이 워낙 좁아서 거실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렸을 거예요. 30분 후에는 딸도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인 딸은 아들보다 더 눈치가 빨랐어요. 엄마 아빠가 싸운다는 걸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싸워도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안 냈는데 그날은 제가 감정 조절이 안 됐어요. 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도 모르게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딸의 표정이 확 굳어지는 걸 봤어요. 아내는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고 저는 그제서야 제가 너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가족의 치부를 다 드러내버린 거였습니다. 특히 고3인 딸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날 밤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 들어갔지만 훌쩍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샜고 저는 안방에 혼자 누워 있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감정에 휩쓸려서 가족 모두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내의 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까지 상처받게 만든 건 완전히 제 실수였습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났습니다.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제가 벌인 일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직장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장에 나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누군가가 금요일 모텔 앞 소동을 받거나 소문을 들었나 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농담도 주고받고 했는데 그날은 모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특히 현장 막내가 눈치 없이 물어봤어요. 소장님 부인이 어디 아프시냐고 금요일에 급하게 나가시더니 며칠째 안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게 다 티가 났나 봐요. 집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아내는 3일 동안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그 남자와 같은 부서라서 얼굴을 마주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감정적으로 폭발한 게 아내 직장 생활까지 망쳐버린 거였어요. 아이들 반응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대학생 아들은 그냥 모른 척하려고 노력했지만 고3 딸은 달랐어요.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아빠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능을 2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런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미안했어요. 화요일 저녁에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했습니다. 감정이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말이에요. 아내는 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 남자한테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믿음이 깨진 상황이었어요. 6개월 동안 거짓말을 해온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더구나 모텔 앞에서 그렇게 큰 소동을 벌여놓고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즉흥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건 일시적인 시원함은 주지만 그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좀 더 냉정하게 대처했다면 적어도 아이들한테는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요. 수요일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 회사에서 그 남자가 인사팀에 불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회사에 제보를 한 것 같았어요. 아마 모텔 앞 소동을 본 사람 중에 같은 회사 직원이 있었나 봅니다. 그 순간 정말 후회가 밀려왔어요. 제가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터뜨린 게 이런 큰 일로 번진 거였습니다. 아내도, 그 남자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목요일 밤, 딸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냐고.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능을 앞둔 딸한테 이런 걱정을 시킨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제가 25년 동안 쌓아온 가정을 한순간의 분노로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파괴해버리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좀 더 신중하게 대처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을 거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동을 벌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어요. 가장 시급한 건 딸의 수능 문제였습니다. 고3 딸이 이런 가정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단 2개월만이라도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수능이 끝난 다음에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번 믿음이 깨진 관계에서는 어떤 말도 쉽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직장에서의 상황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부연장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일에는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부연장이 이해해줬어요.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추궁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 관리에 더욱 신경 쓰라고 조언해줬어요. 일에 집중하는 게 마음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 회사 상황은 더 복잡했어요. 그 남자는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가 들어간 게 아니라 불륜 관계가 회사에 알려진 거였는데 그것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같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만큼은 징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내가 직장을 잃으면 우리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 상사한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서 회사에서 징계할 일은 아니라고 가정 내에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연락을 하는 게 자존심 상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과도 제대로 된 대화를 했어요. 특히 딸한테는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로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딸은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잘못했지만 아빠도 너무 과했다고, 특히 자기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정말 상처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은 좀 더 덤덤했어요. 대학생이라서 그런지 이런 일들을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부모가 어떻게 살 건지는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 같은 건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했어요. 25년 동안 현장에서 굵직한 일들을 처리해왔는데 집안일 하나 못 해결해서 남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그 남자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소문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부부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예전 같은 친밀감은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아내를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즉흥적으로 감정을 터뜨리는 것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수습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는 금방 지나가지만 그 후유증을 치료하는 데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실감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 그 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입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생각을 할 시간도 있었어요. 그때의 제가 한 선택들을 지금 돌이켜보면 참 복잡한 심정이 듭니다. 우선 가족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다행히 딸은 수능을 잘 쳤어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공부에 집중해서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대학 새내기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딸 앞에서 감정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아들은 군대에 갔어요. 입대하기 전에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것 같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그런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이 아버지를 걱정하게 만들었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어요. 아내와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헤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재건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신뢰를 회복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직장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동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현장 일은 원래 바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일에 그렇게 오래 신경 쓸 여유가 없거든요. 1년 전 그날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만약 이라는 가정입니다. 만약 그때 좀 더 냉정하게 대처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아이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모텔 앞에서 소동을 벌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그렇게 터뜨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 속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아내가 정말로 그 관계를 정리했을지도 의문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제가 그때 한 행동이 완전히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정을 터뜨리는 것 자체보다는 그 방식과 장소, 그리고 타이밍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배신당했을 때의 그 분노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도 조금은 조절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워요. 특히 아이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건 정말 후회됩니다. 부모의 문제로 아이들까지 상처받게 만든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만큼은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것보다는 좀 더 계획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는 아내와 둘이서만 조용히 해결할 방법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가 나더라도 일단 한 번은 생각해보세요. 당장 터뜨리는 것보다는 하룻밤 정도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부모의 감정적인 대응이 아이들에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신당한 상황을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대응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좀 더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흥적으로 감정을 터뜨리면 순간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후유증은 예상보다 훨씬 길고 복잡합니다. 저처럼 1년이 지나도록 그 영향을 받고 살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신중해진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때의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상처도 사랑도 모두 인생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현명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